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나민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사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글로벌 가이드에 따르면요.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 글로벌 증시 반등을 견인했던 피봇 기대감, 과연 하반기도 유효할지, 이거는 찐일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김선영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피벗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내년 중반 중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전 세계 금리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빨라야 한 2분기 정도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블룸버그 통신사나 연구기관이죠.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보통 BE라 표현하는데 BE가 글로벌 이제 분기 가이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과 유럽 모두 내년 중반쯤에 이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올 연말까지 연준이 현재 금리 상단인 5.5%를 유지하고 내년 연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0.75%포인트를 낮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75%포인트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해놨고, 유럽중앙은행 역시 이제 현 4% 수준인 수신금리를 올해 동결하고 나서 내년 연말까지 3.25%로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도 0.7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해놨고요.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2.5%죠. 1년물 MLF 금리를 올해 말까지 2.3%로 인하를 하고 내년에는 2.2%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돼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3.5%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고 내년 말에는 2.75%, 되게 많이 내렸는데 이게 왜 어떤 식으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사실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내려놔가지고 이게 무슨 왜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는데 일단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 정점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내년에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거 되게 아메바 같은 얘기죠. 뭐 당연히 그 인플레이션이 고점이라고 이제 이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건 굉장히 단순하게, 금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금리라는 게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연준이 보통 기준금리가 FF 금리, 페더럴 이제 펀드 금리를 봤을 때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제가 이거 되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단행하고 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경기 침체가 보통 이제 쉐이딩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봤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준 항상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놓고 몇 개월 후에 바로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피벗을 기다리는 건 이건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팩트를 좀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FF 금리, 미국에서 또 PPI가 발표가 됐죠. 네, 오늘 CPI가 발표가 되는데 발표된 수치를 보고 제가 또 CPI, 내일 또 C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PPI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선치가 0.7 나왔고요. 예상이 0.3 나왔는데 발표가 0.5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별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이 관심을 아예 멀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 제 의견은 평소랑 똑같습니다. 빨라야지 내년 2분기 후반, 그러니까 7월 달, 6월 달, 7월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사이에 바뀌는 게 있으면 또 바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현재는 빨라야 내년 2분기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는 말 온다 하더라도 조정 수준으로 끝날 겁니다. 한 달, 두 달, 정말 길어야 2, 3개월 조정 수준으로 끝날 거니까 이것 때문에 또 전략을 수정하셔가지고 도망가야 된다,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얘기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천천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내년 2분기 즈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시장에 좀 참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젠 국내 증시도 코스피 2%, 뭐 코스닥도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아주 반등다운 반등으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의 호실적과 맞물리면서 대형주들의 본격적인 반등을 우리는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지, 아니면은 좀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고 봐야 될지, 나민호 소장님은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앞에 전반으로 꼽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이 증시 바닥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겠지만 지금이 저점권은 분명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 즉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2,400포인트가 상당히 저점권에 해당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히 강조할 건 두 가지인데요.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입니다. 개인 투자가들 매매 패턴 1번.
5448. 5448은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인데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은 그 반대죠. 4458입니다.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팝니다. 어제 우리 주가지수 장중한 때 50포인트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뭐 틀렸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투자 뉴스인 전략 시청자분께 권해드린 것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정석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외국인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객 이해탁금이 억수로 증가할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기관 투자가하고 외국인 투자가는요, 주식 팔지 않습니까? 딱 결제되죠. 단돈 1원도 안 남기고 돈을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돈 놓고 그날 주식 삽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본인의 계좌에다가 늘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돈을 넣어놓고 뭐 1%, 연 1% 고객 예탁금 이용료 받으시면서 매매하는데 그 기관과 외국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어제 개인 투자가들이 약 7천억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내일 고객 예탁금이 7천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 투자가 특징이 있죠? 오르면 파는 것이 계속 지속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삼성전자 내가 어제 6만 8천 원 팔았다. 그런데 내일 모레 7만 2천 원 되지 않습니까? 다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을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인지하셔가지고 큰 그림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것이 정석이고 특히 어제와 같이 급등할 때 일부 현금화 시키는 건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한 것은 4분기 즉 10월, 11월, 12월 달까지 2,400포인트를 밑으로 가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런 현상이 나오기는 매우 드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 4분기 2,400포인트는 지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 나온 공시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국민연금이 파마 리서치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과연 8월 이후 주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파마 리서치에 상승 동력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뭐 그 바람직하진 않지만 국민연금에서 사실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뇌부가 싹 바뀌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 어쨌건 국민연금은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비중을 누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확실한 기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민연금 파마 리서치 한 19,042주가 확대했는데 한 23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지표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파마 리서치 내에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는 이제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연금 파마 리서치를 갖다 늘리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 콘주란, 리주란 이런 두 상품을 갖다 들어보실 텐데 그 여성분들 되게 많이 쓰시는 이제 얼굴에 이제 그 주름을 갖다가 개선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파마 리서치가 그 다른 데 기업을 갖다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하다가 독자적으로 특허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생산하는 제품이 연어가 필요합니다. 그 연어가 이제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강릉에다 이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신 분들은 강릉의 수출입 현황을 다 파악하시면서 파마 리서치의 이제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파마 리서치의 이제 그 지분을 계속 늘렸다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얼굴 안면 인식 그걸 갖다가 이제 안면 주름을 갖다 개선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커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간단하게 이제 그 시술도 받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유커 수혜료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당연히 리주란을 갖다가 중국이나 싱가포르, 태국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남미에도 이제 그 점진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있고요. 그래서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리주란의 국내 경쟁 제품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리주란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다울투자증권 역시 의료기기 최선호주로 파마 리서치를 갖다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제 두 기업이 이제 두 증권사가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리쥬란 찬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조호진 대표님 뭐 주름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물광 효과에 되게 탁월하다고 들었어요. 얼굴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물광 효과에 탁월한데 주가를 보면 또 마냥 반짝반짝하지만은 않거든요. 워낙 상반기 고공행진을 해서였는지 8월에는 쭉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정세훈 처장님? 올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좋았습니다. 2023년에 영업 실적이 굉장히 대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리쥬란 필러 제품하고 또 리쥬란 화장품 제품이 올리브영 등에서 잘 팔리면서 두 개의 제품 모두가 의료기기와 그리고 화장품 두 개 모두 이제 고공 성장을 하면서 영업 실적이 대폭으로 개선이 됐죠. 근데 내년에도 그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주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시장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목들은 개별 소비재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계속 담보가 되는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탑으로 날려가고 있는 종목이라면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 올해 사실은 화장품 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러 제품 외에 화장품 쪽이 51% 정도 증가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한 수치를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필러나 힐러 제품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을 내주고 있고, 화장품이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고공행진을 해준다면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역시도 동남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해외 시장으로 계속해서 좀 개척을 하고 있어서 실적 향상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뭐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저가 매수를 해놓으시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파마 리서치에 대한 주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정리해드릴게요.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네,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는 반도체 예상 수준이고 나머지는 기대 이상이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IB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99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공장 출하 확대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장은 유진테크인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FNF는 3분기에도 중국 고성장 지속이 예상된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풍산은 방산 매출 4분기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5만 3천 원으로 유지했고요. 현대위아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7만 7천 원으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네, 고려아연은 메탈 가격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70만 원으로 유지했고, 또 대우건설은 플랜트 부문 수익성 준수 3분기도 순항 중이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6,7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대성하이텍은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양 수주 확대가 전망된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은 내년부터 컨테이너선 건조 마진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유진테크의 목표가를 5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 살펴보시죠. 밤사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됐던 가운데 연준 다수 의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물가 수준이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 목표 수준인 2%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건데 김선영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5월 달에 사실 이창용 총재가 직접 얘기했었죠. 2%로 가야지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어저께 CNBC와 인터뷰에서 아마 내년에 이제 2%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좀 하락했다가 8, 9월 달 올라간 건 그냥 계절적 요인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해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뭐 합리적인 어떤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참고만 해보실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글로벌 중앙은행들 피박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게 아니고요. 거의 뭐 제로였다가 이제 이게 뭐 20% 정도로 올라온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 끝났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금리 인하 후에 수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했는데 또 경기 침체 괜히 해가지고 또 불안하실까 봐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갈 것이고 오히려 시장의 어떤 지금 강력함이 이걸 갖다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조정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평소에 전략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 어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연 국내 증시. 이에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아주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와 LG엔솔을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는 아주 반가운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반등의 서막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상승이었다고 좀 보십니까? 남민호 소장님. 네, 어제 참 모두가 다 기분 좋은 그런 하루였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넘버 1, 2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긍정적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2조 원대 기대했는데 2조 4천억을 발표했고요. LG엔솔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어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 가장 큰 투자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을 쓰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 제가 선생님이라면 저는 그 학생에게는 점수를 50점 주겠습니다. 물론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너는 시장의 핵심을 전혀 모르고 있다. 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6천억의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지수 올렸다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전반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어제 우리 주가지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외국인 투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중에는 1조 1천억,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6,720억을 사니까 6,720억을 선물을 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6,221억을 산 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뭐 외국인이 어제 주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랐다. 그거는 시장을 정말 모르는 분의 얘기입니다. 자, 결론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개인 투자가들을 사면은 고객 예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면 고객 예탁금 증가합니다. 요 반대가 뭡니까? 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외국인은 선물을 샀고 기관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아마 금년간 고객 예탁금은 증가를 할 것이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10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수익을 가장 많이 내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여러분도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현물 주식을 보지 마십시오. 아니, 보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선물을 어떻게 하는가? 어제같이 외국인들이 오늘도 선물을 4천억, 5천억, 6천억 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11월 달에 주식을 올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LG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방향을 봐야지만이 일치한다. 꼭 그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을 향한 외국인의 자금 동향 오늘도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이미 발표되긴 했지만 예상대로 조 단위 영업이익으로 복귀를 하면서 반등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지난 7월에 찍었던 73,000원대 돌파도 가능할지 지금 삼성전자 주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시홍 차장님. 삼성전자의 실적은 사실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휴 들어가기 전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왜냐하면 뭐 3분기 실적 발표에 이제 시발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메모리 부분 적자가 예상보다 좀 많이 적었었는데 낸드 가격
게 어떤 우려 대비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디램하고 낸드 모두 가격 하락이 멈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가전 쪽에서도 뭐 견조한 출하량 그리고 가격 조건을 바탕으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쳐서 잘 팔렸던 것 같고 휴대폰 쪽도 뭐 애플의 신모델 출시 대응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한 수율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뭐 전망치 중고사 전망치라든지 여러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치를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부분 적자폭이 우려 대비 좀 선망을 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춘 점은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부터 사실은 디램 실적이 바닥을 좀 통과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제 다시 업사이클로 가기 위한 이 진입 사이클, 그러니까 이 시작 사이클에 딱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낸드 역시도 실적 바닥이 좀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뭐 4분기부터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시성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내에서 사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또 HBM이라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크게 불식되지 않은 선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괜찮다 그러면 업황도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해 두시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7만 3천을 넘어서 8만 전자를 넘어야지 우리가 고대하던 9만 전자, 10만 전자가 다시 올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8만 전자까지 저는 뭐 내년 1분기 때까지 8만 전자를 향해 좀 달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만 전자 도달 여부 내년 1분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글쎄요, 지금 3분기 배터리 업체들의 성적표를 뜯어보니 또 애매해집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약진을 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또 하락을 했다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거의 좀 제 방송 컨셉이 이제 언론사 기사들이 헤드라인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또 헤드라인만 보면 국내 배터리 3사들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일단 올해 1월 달과 8월 달 사이에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은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50%나 늘었거든요. 시장 캐파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숫자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헤드라인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사실 캐파가 50% 이상 성장했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뽑았는데요. 일단 국내 3사별로 이제 한번 따져보니까 배터리 사용량이 다 증가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사용량은 작년 대비해서 58.5%나 증가했고요. 시장 점유율 3위. 그리고 SK온의 배터리 사용량은 16.5% 증가한 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2.4% 증가한 7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보면은 배터리 사용량 자체가 이제 상당히 늘었는데 점유율이 떨어진 건 왜 그랬냐면은 1위인 CATL이 성장을 뭐 54.4%를 마크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비아디인데 비아디가 87.1%를 마크한 이거 제일 큰데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못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되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밀려 보이는 거지 우리가 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기업별로 좀 살펴보면 비아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차량 제조할 때 배터리 자체 공급으로 얻은 차량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중국 내 이제 인기가 높은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성장세가 좀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CATL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건 이제 중국을 넘어서 테슬라나 BMW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는 CATL이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새가 이제 유럽과 북미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좀 CATL과는 어떤 경쟁 구도를 좀 앞으로 갖추고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급형 전기차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예상이 된 상황이긴 한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행인 게 뭐냐면은 각국이 중국한테 무역 장벽을 확 올려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LFP 배터리의 직접적인 시장 진출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3사들이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좀 전략을 잘 짜면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FP에다가 망간 넣어가지고 LMFP 같은 거를
오히려 승부수를 그쪽으로 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FP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것보다 좀 더 차가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전략 잘 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저가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만 잘 짜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아디는 아직까지 중국 내, CATL은 이제 조금 유럽과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 3사들이 앞으로의 차별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지금 45만 원 선까지 떨어졌던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발표하자 어제 모처럼 주가는 환호하면서 8%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주가 주춤하던 찰나 마주한 호실적, 과연 이 호실적을 얼마나 주가는 더 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장시용 차장님. 그 앞서 이제 기사 내용 좀 잠깐 저도 좀 첨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네네. 중국 기업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테슬라가 제일 잘 팔리고 있고 제일 먼저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쪽과 관계해서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제일 먼저 커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거의 장악을 했죠. 그리고 내수 역시도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먼저 좀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 셀 업체들 보시게 되면 계약 기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배터리를 실제로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시기는 2025년이라든지 2024년이라든지 2026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장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좀 이 부분들이 실제로 납품이 되기 시작하고 또 국내 해외의 어떤 뭐 독일 3사라든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가 실제로 많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국내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쨌든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AMPC 보조금 혜택도 좀 있었고요. GM 부분의 어떤 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리콜 충당금 쌓아놓은 부분들이 환입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이제 증설이라든지 북미 지역 판매 확대 등을 좀 통해서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달성이 된 것 같고 또 저희가 연휴 때 쉬면서 좀 좋은 기사가 나왔죠. 도요타와 200기가와트시 이게 규모로 따지면 한 30조 원 규모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좀 체결이 됐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고 도요타가 LG 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대부분 이제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좀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도요타가 LG 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어떤 기술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닛산 그리고 현대차, GM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6개 회사에 배터리를 좀 공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저는 충분히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왔다. 그리고 어제 양봉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서라도 좀 어떤 매수 관점으로 매수 자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용 차장님 계속 배터리 하시다 도요타 이야기 나올 때 배터리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찐호재다 싶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살펴보죠. 조호준 대표님 파마리서치에 이어서 메디톡스 공시 준비해 오셨네요. 메디톡스가 이제 분기 배당을 이제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1,100원이고 상한 전환 우선주는 2,300원 정도의 분기 배당 공시했는데 상한 전환 우선주는 약간 복잡하니까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우선주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메디톡스의 주가는 이런 그 분기 배당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메디톡스가 균주를 갖고 있는데 이 균주를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니네가 훔쳐간 거다라는 소송이 붙었었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에서는 메디톡스가 승소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메디톡스가 이제 휴젤과의 소송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4일날 그때 연휴 중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과의 소송에서 균주를 제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웅제약과의 소송을 복귀해 보면은 소송 균주에 있어서는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는데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는 그 공정 문제에 있어서는 메디톡스가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균주와 공정 두 가지 중에서 메디톡스와 휴젤에서는 균주를 제외하겠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먹을 거리 별로 없다. 그래서
그 4일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5일날 이제 메이톡스의 주가가 장중 20만 7천 원까지 하락을 했고 그 여파로 지금도 계속 안 좋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메이톡스의 전략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메이톡스의 경영진이 무슨 맥락으로 대형주약과는 그렇게 잘 나가서 승소했는데 왜 돌연 휴지력에서는 균주를 제외했는지 짚어봐야 될 사안이라 봅니다. 이것이 사실 메이톡스의 향후 주가를 갖다가 결정짓는 요소라고 이제 보겠습니다.